마이그레이션에 들어가는 거. 행성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무고하고 이다가 그 타임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리뷰 아티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판된 건 아니고 그 아리조나 대학 출판부에서 곧 출판할 예정인 그 엑소플래닛이라는 책에 들어간 한 챕터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 큰 소리를 내줘. 잘 안 들리는데. 이게 그 아리조나 대학에서 출판 예정인 엑소플래닛이라는 책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챕터를 루보하고 이다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리뷰 아티클입니다. 이게 지금 아카이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고요. 논문에서 제가 아직 논문 다 읽은 건 아니고요. 그 처음 앞에 그 인트로덕션 부분만 봤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만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내용 사실 별게 없는데요. 일단 이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먼저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골드라이하고 트레메이인 겁니다. 그래서 1980년에 그 디스크 세플라이 인트라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행성 같은 게 있고 그 주변에 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있고 거기에 그 위성이 있으면 그게 어떤 궤도 진행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혀낸 게 주로 집중을 했던 게 그 태양계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했을 거냐, 태양계가 처음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했을 거냐 그러는데, 해보니까 그 목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목성이 만들어진 맨 처음 과정뿐만 아니라 마지막 과정의 끝까지 가서도 상당히 심각한 마이그레이션을 겪었을 거다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타임 스케일이 겨우 수천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솔라 네뷸라의 라이프 타임보다 이게 훨씬 짧은 게 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피터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골드라이하고 트레메인 일을 해서 그 타임 스케일이 이 정도 된다는 건 알아냈지만 이게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러니까 인워드냐 아니면 아웃워드냐 그거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분명한 거긴 하지만 이게 타임 스케일이 상당히 짧다. 이게 골드라이하고 트레메인이라는 거고요. 근데 태양계를 봤을 때 태양계 안에서 봤을 때 이 주피터가 마이그레이션을 심각하게 겪었다면 이게 태양 바로 앞에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바깥에 나가 있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증거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마이그레이션이 아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 마이그레이션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어떤 그 기작에 의해서든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1995년에 처음으로 그 엑소솔라 자이언트 플래닛이 발견됐는데 이게 주기가 겨우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시다시피 그 뒤로 발견된 거의 대부분의 행성들이 거의 별 바로 앞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그런 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했을 거다. 태양계 내에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다른 행성계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주목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와드가 97년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토플래닛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마이그레이션의 타임 스케일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중심별에 완전히 먹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네뷸라 타이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건 가스 디스크에 의한 토크, 그래비테이션 토크를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초기를 찾아보자면 이 골드라이하고 트레메인이 한
아니면 와드의 일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논문이 보니까는 이게 아날리티컬하게 상당히 어려운 논문이라서요. 쉽게 읽기는 있습니다. 네. 읽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도 뭐그 마이그레이션을 심각하게 공부를 하자면은 골드라인이 아니면 제가 보기엔 이 논문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와드의 논문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타이완 마이그레이션 아니에요? 아니요. 타입 1하고 타입 2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타입 1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타입 1하고 타입 2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타입 1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디스크 스트럭처에 그 행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디스크 스트럭처 주로 그 디스크의 내부에 있는 터뷸런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터뷸런스에 의해서 어크리션이 일어났는데 그 어크리션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디스크 예. 네. 이게 무슨 소리? 자, 디스크 보통 뭐 어크리션 디스크를 가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크리션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그 가스가 인플로우가 발생하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이 보통 그 디스크 터뷸런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알파 디스크 같은 경우에 알파 파라미터가 디스크 그 터뷸런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 결국 알파 디스크가 왔다고. 예. 이런 경우에 그 디스크가 디퍼런셜 로테이션 하는데 되게 뭐 케플러 모션하고 같은 그런 그 로테이션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행성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성 안쪽에 있는 가스는 더 빨리 돌고 행성 바깥에 있는 거는 더 느리게 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행성 주변으로 이게 가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건 더 빨리 지나가고 뒤쪽에 있는 건 더 천천히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그 행성이 그 가스 디스크에 그 그래비테이셔널 디스턴스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한 반작용에 의해서 그 행성이 그래비테이셔널 토크를 받게 되고 그 토크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의 타임 스케일은 되게 10의 5승년 정도, 그러니까 10만 년 정도 그 생각합니다. 미니멈 매스 솔라년이라고 그리고 10 어스 매스 플래닛을 생각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행성의 질량에 따라서 그 마이그레이션 타임 스케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였는데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는 그 리니어 어널리시스를 한 결과고요. 그리고 여기 점을 찍어놓은 거는 그 베이트 등이 그 3D 리메이커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그 리니어 어널리시스 한 결과를 잘 따라가는데 근데 그 주피터 매스의 10분의 1이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디스크에 그 갭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타입 2 마이그레이션을 뭐 이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타임 스케일이 그 행성 질량에 거의 무관하게 그 플랫하게 되게 됩니다. 에러바는 뭘 의미하는 거야? 시뮬레이션의 결과인데 에러바가 있다는 거야? 시뮬레이션은 여러 개를 해서 평균을 내겠죠. 저서에 잘못 알아듣겠다. Gravitational disturbance of a planet as gas passes. 가스가 뭘 pass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성이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예를 들어 그 행성보다 더 안쪽에 있으면은 행성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고 행성보다 바깥에 있으면 행성보다 느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성을 정지시켜 놓고 오면 그 가스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게 흘러가다가 그 행성 가까이 오면은 그 행성에 의해서 이 부분이 뭔가 그 영향을 받아서 좀 뭐 달라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행성이 정지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스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받게 된다는 그래비테이션의 포스를 누가 받는 거예요? 행성이 가스가 받는 거예요? 가스가 받는 거예요?
type 알겠어요. and at one guess. 예. 근데 행성이 그냥 지나가는데 disturbance 같으면 작은 지역에 요동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행성은 포인트 소스인데 disturbance라는 얘기는 뭔 얘기? 타이달 포스하고 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disturbance. disturbance라 그러면은 왠지 local disturbance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것도 로컬한 거죠. 행성 가까운 데에서. 근데 저 아이디어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성적으로. 예, 골드레이하고 그 트레메인이 한 결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알 수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처음에 얘기는 마이그레이션 타임 스케일이 수천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10만 년이네. 골드레이하고 트레메인이 한 거는 그 주피터 매스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피터 매스가 여기서 좀 늘어지니까요. 타이번 마이그레이션 생각하면 수천 년 정도 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타임 버스 매스. 그다음에 타이번 마이그레이션은 그 행성의 질량이 좀 크면은 그 가스 디스크의 갭을 만들면서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그 행성 주변에는 이제 가스가 없어지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그 행성이 받는 그 그래비테이셔널 토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디스크 매스가 그 플래닛 매스보다 매우 큰 그런 리미팅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타입 2 마이그레이션에 의한 마이그레이션 스피드가 가스의 인플로우 레이트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그리고 그 플래닛 매스의 그 인디펜던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입 2 마이그레이션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타임 스케일이 플랫해집니다. 근데 사실 아주 인디펜던트하진 않고, 플래닛의 매스가 어느 정도 있게 되면은 그 플래닛이 그 관성을 플래닛의 관성 때문에, 그래서 그 플래닛 매스에 따라서 이 마이그레이션 레이트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래닛의 질량이 커지면은 이게 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 1에서 그 타입 2 마이그레이션으로 바뀌는 거는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는 자세한 거는 그 모형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개 주피터 매스의 10분의 1 정도에서 일어나고, 이 경우에 마이그레이션 타임 스케일이 10의 50년, 10만 년 정도가 되겠죠. 그거 증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증가해야 되는 거네. 원래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널리티컬한 거냐? 우리 플랫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래도 점점점 이렇게 그 셜로하게, 저거보다는 저건 좀 상당히 스티프하게 되는데 저거보다는 셜로하게 디크리즈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게 맞냐. 그 매스가 커지면은 갭이 엄청 많아지겠죠. 넓어지겠죠. 갭이 넓어.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 비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레이트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타입 1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 그 되게 이게 그 다이내미컬 프릭션하고 비슷한
효과 비슷한 그 작용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스 행성 중심으로 해서 그 안쪽에 있는 거하고 바깥쪽에 있는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한 토크를 주는 거고 그 반면에 두 개가 거의 두 개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힘을 토크를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거의 비슷한 양의 반대 방향의 부호를 가지는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정확히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가스가 주는 인터랙션이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성 가까이에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결과에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성에서 아주 가까운 영역에 가면은 코오비털 리전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그 적대 중간에 행성이 있는 거고 행성 주변의 가스의 그 스트림 라인을 여기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오비털 리전에서는 이게 그 가스가 이렇게 흘러왔다가 이게 요 바깥 그러니까 요게 지금 코오비털 리전의 가장 바운더리를 그리는 건데요. 요 바깥에 있으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게 행성이 아주 가까워지면 이게 흘러가지 못하고 여기서 갑자기 이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슈 오빗 같은 걸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그거를 자세히 알아야지 또 마이그레이션 레이스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분석하는 게 어려운 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 아직까지 그 프로토플래네터리 디스크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그 자세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리뷰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토픽들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는 아니고 그래도 수식을 좀 동원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날 때 가정하는 게 거의 코사인 스태틱한 디스크를 다 가정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이제 코사인 스태틱할 리는 없을 거고 덴시티의 플럭츄에이션이 있을 텐데 덴시티의 평균은 코사인 스태틱한 거를 만족할지라도 그게 플럭츄에이션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크면은 평균적으로 같은 일이 저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난 그 질문보다도 지금 여기 하는 건 로컬 이펙트 아니냐? 결국은 그런 거 아니야? 로컬 이펙트 아니야? 그치? 근데 로컬 이펙트보다도 디스크 전체가 주는 글로벌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난 마이그레이션 늘 생각할 때마다 그게 잘 그 개념적으로 어려운 것이 플래닛이 센트럴 스타에 가까이 있을 때하고 굉장히 멀리 있을 때하고 가까이 있을 때에는 안에 있는 디스크 매스가 밖에 있는 디스크 매스보다 적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상황을 바꿔놔보면은 안에 게 많고 바깥에 게 적을 수 있겠지. 굉장히 멀리 플래닛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상황이 작용이 다르게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나는 그게 걱정스럽더라고. 그러니까 그 글로벌한 매스에 의한 그래비티라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래서 어디쯤에 안에서는 뭐 인워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어디쯤에서는 뭐 아웃워드 마이그레이션 하는가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성적으로 드는 거야.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되는가 따져보기 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스킴을 아는데 왜 인워드인지 아웃워드인지 계산할 수 없다는 거지.
그 디스크의 그 덴시티 프로파일에 따라서 아마 달라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디스크가 얼마나 급격하게 이게 그 덴시티 근데 프로파일이 거기 지금 보면은 저게 어떻게 되는 건 플래닛 레디우스의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냐 바깥이냐. 그렇게 굉장히 적은 동네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 플래닛의 레디우스라고 그러는 게 디스크에 생각하면은 그건 정말 새발의 피인데 그거의 10%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 로컬 그게 문제겠지. 그 플래닛 레디우스의 10% 되는 동네에 디스크 스트럭처가 뭐 변한다고 해봤죠. 요거는 이 영역만 좀 특별했기 때문에 따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건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실제 어널리티컬하게 할 때는 그러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요렇게 도는 것들은 좀 특별하게 다뤄야 되는 거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그 영향을 어널리티컬 할 때는 그렇게 저거는 지금 그 프로세스 오빗을 도는 녀석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니까 로컬리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보는 거죠. 근데 글로벌리라고 얘기하셔도 뒤끝 해봐야 저 힐 레디우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뭐 행성 크기 한 300배 정도? 100배, 300배 정도 크기. 자, 그러면 스트럭처가 이런 스트럭처일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런 스트럭처에는 저렇게 된다는 거라. 그러면 아는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모른다고 그랬을 때에는 타임 스케일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대단히 비슷하다 그런 얘기일 거고, 그게 잘 모르겠네. 어널리티컬하게 좀 철저하게 하자면은 그 와드의 97년 논문을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얼마나 긴 거였지? 이 논문은 20페이지 정도. 그런데 제가 30페이지, 25페이지. 예, 20. 예. 근데 그림 뒤에는 다 그림이 20페이지. 그래서 이 논문을 지금 계속 볼지 아니면 와드 논문을 보는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와드 논문은 보자면은 이게 수식이 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는 뭐 1, 2주 만에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상당히 시간을 오래 들여야지. 조금 개념적으로 쓴 논문은 좋은데, 그러니까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예. 디테일 어나리시스로 들어가기 전에 정성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 그럼 리뷰 논문을 모습하는 게 그걸 먼저 보고 디테일로 들어가는 게 예, 그게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 이 논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그게 좋겠지. 예. 이거는 일단 그럼
하이드로다이나믹스 계속 이렇게 하면서요. 이 교과서를 좀 읽어봤었는데 덴시티는 그대로인데 템퍼러처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을 때 웨이브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교과서는 없더라고요. 혹시 연구 결과 보신 적 있을까요? 글쎄, 특별히 그렇게 따지고 기억이 없는데. 그 인터스텔라 미디움에서 그냥 이제 디퓨즈 인터스텔라 미디움만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별로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거의 온도 일정 아닌가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 스타일레스 코어나 아니면은 몰레큘러 클라우드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외부에 있는 디퓨즈 인터스텔라 미디움에 있는 터뷸런스가 이제 웨이브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면 이제 온도 덴시티는 높아지지만 이제 온도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때 웨이브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리니어하게 웨이브가 정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웨이브가 들어가면서 뭐 샵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웨이브가 디스퍼스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교과서는 찾아보니까 없고 예전에 오래된 하이드로다이나믹스 저널은 들어가 보려니까 여기서 들어가 보지 지금 그래서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 혹시 뭐 그런 거 연구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신 적 있어요? 글쎄 딱 부러지게는 그거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스텔라 폴세이션 하는 사람들이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어떤 변화에 따라 왜냐하면 별의 내부 구조, 뭐 폴세이션 프리퀀시 뭐 이런 게 다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서 따지는 거니까 별의 내부 구조 따질 때는 별 내부의 로티의 변화를 굉장히 자세히 따져봐야 되지.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폴세이션을 트리거하는 것이 오파시티로 되는 건데 오파시티가 뭐를 결정해놓으면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바꿔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바로 보지는 않았겠지만 따졌겠지. 온도의 변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웨이브가 있을 수 있겠네. 템퍼러처 변화 때문에 오는 것들고 덴시티 변화 때문에 두 컴포넌트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웨이브를 집중적으로 따진 책이 라이트 힐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RIGHT, HIL 그 옛날 책인데 상당히 두꺼운 책이다. 나한테 있는데 그렇죠. 뭐 일단 여기 도서관에 있는 한번 찾아서 못 쓸 거다 이거. 그 굉장히 고급의 책이야. 피직스 대통 책입니까? 하이드로다이나믹스 하이드로다이나믹스. 그 예전에 들어가 이전에 스타 포메이션, 트리거드 스타 포메이션을 이제 그 아이그린스 미팅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R 쪽에 스타 포메이션 하는 사람들이라도. 근데 그래서 이제 와서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연구된 것들을 보면은 이게 스피리칼하게 생겨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평면 어떤 파가 지나는데 만약 이제 평면으로 되어 있는 샤브웨이브가 지나간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샤브웨이브가 덴시티 때문에 이제 굴절돼 가지고 한쪽으로 모여서 거기 중심에 트리거를 시킬 거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트리거드 스타 포메이션 다이나믹 입장에서 보는 트리거드 스타 포메이션의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 80년대 연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최근에 뭐 연구된 게 없던데. 근데 실질적으로 관측에서 나오는 그 관측에서 보이는 대부분 성간음들은 그 뭐 스피리컬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뭐 프롤레이트 형태라고 그러지만 실은 이제 표면은 굉장히 일레귤러한 상황이거든요. 위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데서 뭐 샥이 굉장히 잘 간다 손 치더라도 그게 아주 중심에 이렇게 컴프레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샥이 굴절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실험에서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스타 포메이션이 생긴다는 거는 그 모폴로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이디얼리스틱한 케이스니까 이제 그런 게 일어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어떤 그 웨이브가 가는 거 이런 거보다는 아니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질문 드린 것도 웨이브 온도에 따라서 그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하는 게 혹시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그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다이나미컬한 어떤 웨이브에 의한 컴프레션이 아니고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더스트한테 힘을 주고 그 더스트가 가스를 끌고 들어가 가지고 컴프레션을 시키는 게 또 하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모습이 일레귤러한 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주변에 포토만 많으면은 엑스터널 프레셔를 올려주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80년대 연구한 그 트리거드 스타 포메이션 말고 그 레디에이션 프레셔에 의한 그 트리거드 스타 포메이션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 아이그린스 미팅이 들어가서 들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웨이브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까 그 스페리컬 클라우드 주위가 irregular하고 예. irregular하겠지 그거야. 예. 그렇지만 프로토스타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프로토스타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글로벌리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예. 어디 와서 한 점에 와서 뭐가 트리거가 되지 않더라도 예.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트리거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트리거를 한다는 얘기가 스테이블한 클라우드를 트리거를 해서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어서 콜랩스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뭐 프로토스타 같은 게 없으니까 안쪽에서 충분히 레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네 얘기가 뭔가 아까 얘기가 어떤 그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스페리컬 클라우드가 있을 때 예. 별이든 뭐든 스페리컬한 게 뭐가 있을 때 예. 이때 웨이브가 오면은 꼬부라져 가지고 뒤에 와서 몰린다 그런 소리.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댄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은 그러니까 그 주의가 irregular하다고 그러더라도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 irregularity가 어떤 클럼프의 맛가질 정도로 irregular하지 않으면은 예. 그럼 뭐 근데 이제 average 그 스페리컬한 경우에는 원래 덴시티가 가장 높았던 데에서 그 웨이브들이 다 모여서 덴시티 픽을 순간적으로 막 올려줍니다. 근데 이레귤러한 경우에는 원래 픽은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샥 웨이브 같은 게 모이는 쪽이 그쪽에 딱 와서 모이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그래비테이션이 언스테이블해지니까 스타 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쪽에서 안 모여서 다른 쪽에서 모여버리면은 별 소용이 없을 거다.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거기 원래 밀도가 높은 데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을까. 근데 뭐 그건 효율의 문제겠지만, 예. 효율의 문제겠지만, 네, 효율이 문제겠지만 제 생각엔 그 효율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만나더라도 실은 거기에 순간적으로 그래비테이션이 언스테이블해지지 않으면 그냥 웨이브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샥이. 거기 계속 이렇게 덴시티 높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덴시티가 순간적으로 높아졌을 때 바로 거기서 스타 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실은 굉장히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는 난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그 일단 뭐가 이렇게 밀도가 높아졌을 때, 예. 그렇지 그게 그래비테이션이 언스테이블할 정도로 높아진다기보다 예. 높아지면은 높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퍼지려고 그러겠지. 예, 퍼지려고 그러지 그게 즉각 그래비테이셔널 콜랩스를 트리거한다는 보장은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이제 실은 거기서 그래비테이셔널 콜랩스가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그 샥 웨이브가 카이네틱 에너지를 남겨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콜랩스 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그 웨이브와 맞췄을 때 콜랩스를 못하면. 그러니까
80년대에 제시된 그 모델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가스한테 직접적으로 힘을 주지는 못하지만 더스트가 그거를 중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더스트가 그거를 이펙티브하게 중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그 주변의 터뷸런스에 의한 랜 프레셔보다는 훨씬 더 크더라고요. 거의 한 10,000배 정도 큽니다. 레디에이션 프레셔를 따지면. 그래서 중계할 수 있는 더스트만 충분히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PDR을 따질 때 사람들이 그거는 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 또 레디에이션 프레셔, 레디에이션이 고체에다가 주는 영향하고 고체하고 기체하고의 상호작용을 심각하게 따지지 않아. 네, 그 별로 안 따지고 있어요. 근데 PDR의 상황에서는 우리 사실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더스트가 밀려오는 게 보이고 있는데 심각하게 안 따져. 그 부분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오차의 모양으로 생기는 것들이 원래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걔들이 스테이블한 건데 그 레디에이션 프레셔 때문에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그린스 가니까 아이그린스 가서도 이제 실은 그 얘기를 버긴하고 레이몬드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도 다들 더스트는 항상 가스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PDR 리전이 IR로 보면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물론 그 더스트가 뜨거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더스트가 타이틀이 커플드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무조건 이제 온도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실제로 더스트가 좀 많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량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될지. 근데 뭘로 관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전에 생각해봤잖아. 근데 분해능이 안 좋아가지고 현지에 동원되는 분해능 가지고 보기 어렵다고. 아이람으로 아니 근데 그 더스트는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몰레큘 라인. PDR 리전 근처에서는 그 하이드로젠 몰레큘도 디소시에이션 되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뭐 하고 근데 더스트보다 바깥에서 있느냐 안에서 되느냐는 다른 거지. 디소시에이션 때. 보통 더스트 안쪽에서 되지 않습니까? 옵티컬 랩스가 그래도 이 안에 돼야 이제 몰레큘도 존재하는 건데. 근데 더스트가 몰려 있는 동네가 예. 가스보다 한참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예. 그러면 상황은 달라요. 가스의 케미컬 타임보다 케미컬 에볼루션 타임보다 더스트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 훨씬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뉴트럴한 대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케미컬 타임이 훨씬 짧을 거라고. PDR 문제가 요즘들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손들을 놓은 것 같은데 PDR을. 근데 안 한 일들이 꽤 많아요. 내가 주장하는 게 복사 전달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려요. 뭐죠? 한 가지 더 붙이면 같은 메커니즘을 디스크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스크에서 어떻게? 프로플리드 디스크. 어떻게 중심별에 대해 가지고? 네, 중심별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가스들이 아주 강력하게 컴프레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거대 행성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더스트가 없어. 그러니까 그 홀이 만들어지기 전에 레디에이션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같이
빛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 원래 인폴에서 들어오던 그런데 디스크의 매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예. 잘 안 될 거야. 결국 그래비테이셔널 콜랩스를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비테이셔널 콜랩스를 도와주는 입장이죠. 아니 근데 컴프레션을 애초에 매스가 충분치 않다. 처음에 그 솔라 타임 네뷸라를 생각하는 한은 예. 애초에 충분한 매스가 없다. 그래서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 이니셜 프래그멘테이션 프로세스에서 주피터의 10배 무슨 주피터 매스 정도 되는 그런 프래그먼트들이 이니셜리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 샌퍼스타에 굉장히 가까운 데에도 큰 매스의 행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근데 그 마이그레이션으로는 지금 설명 못하는 거죠. 0.05 이내에 그렇지. 좀 아는 설명은 못하겠지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론도 확실치가 않아. 타입 3 마이그레이션이 또 있잖아. 오늘 1, 2만 논문에는 탑3 마이그레이션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 예, 아예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이라도 조금 정량적으로 해봐. 그래야지 working 할 건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넘어갈까요? 요즘 차는 몇 시까지 가요? 5시 좀 넘으면 자기네들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4시 50분. 그래서 차를 그냥 바깥에 끌어내놓고 예. 내 자동차 열쇠를 그 옆에 가스 스테이션에 있는 모양이더라고. 예. 그 가스 스테이션보다 맡겨놓는다고. 그래서 또 우리 이거 일 끝내고 예. 그러고 나가면 돼.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 경우에 이거 다 끝날 것 같아 오늘? 아니, 이게 사실 제가 이것도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 반 정도밖에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저널 클럽에서요. 여기 청문회 가는 저널 클럽에서 레비슨 논문을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 아직 다는 못하고 한 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비슨 논문을 리뷰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거 참고하기 위해서 그 뭐라고 돈스 등이 2004년도에 그 커맨2에 그 리뷰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릴 건 여기에는 내용만 정리를 했고요. 사실 뭐 레비슨이 쓴 것 중에서 앞부분은 거의 뭐 여기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 따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보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트랜스냅토니안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0AU부터 그 73AU까지 80AU까지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이메이젝스하고 인클리네이션 이렇게 같은데 그래서 세턴하고 우라누스하고 넵튠이 있는 요 영역에 돌아다니는 천체들을 센타우루스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여기에 그 플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가 아시다시피 넵튠하고 그 3대2, 2대3 레조넌스에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 있는 것들을 그 플루티노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2대1 레조넌스에 잡혀 있는 것, 1대1 레조넌스에 여기 잡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레조넌스에 잡혀 있는 거를 뭐 레조넌트 카이퍼베트 오브젝트라고 또 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점 찍어놓은 게 카이퍼베트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레조넌스에 잡혀 있지 않은 것들을 또 따로 분류해서 클래시컬 카이퍼베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카이퍼베트 오브젝트가 있고, 카이퍼베트 오브젝트보다 더 바깥쪽에 이 스캐터드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게 스캐터드 디스크에 속하는 오브젝트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카이퍼베트 오브젝트하고 그 스캐터드 디스크 오브젝트하고 구분하는 거는 사실 그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레비슨이 분류하는 바로는 어떤 거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지금까지 그 궤도 진화를 하는 중에 그 넵튠에 의해서 어떤 그래비테이션을 영향을 받은 그런 오브젝트들은 그 스캐터드 디스크라고 부르고, 그 외의 것들은 그 카이퍼베트 오브젝트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에리스도 뭐 스캐터드 디스크. 플루토보다 커요. 예.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에리스가 가장 큰. 이게 에리스 그 아티스트의 이미지. 걔는 색깔은 뭐예요? 색깔이요? 여기 지금 이미지 색깔이 실제 색깔을 반영한 거 알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여기 위성도 하나 가지고 있고, 요건 태양입니다. 세드나가 카이퍼베트 오브젝트 아니에요? 아니, 세드는 훨씬 바깥에 있습니다. 훨씬 바깥에 있어요. 요거는 그 500AU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리스가 여기 있고, 스캐터드 오브젝트가 여기 있고, 여기 지금 하얀색 점으로 여기 찍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 디태치드 오브젝트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합니다. 디태치드 오브젝트라고 해서, 요것들은 그 디태치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그 안에 있는 행성들에 의한 그래비테이션을 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오브젝트들이기 때문에 그 디태치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레조넌스에 없다는 얘기예요. 레조넌스에 없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래비테이션, 그러니까 내부 행성에 의해서 그래비테이션,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저 궤도에 있는데 그 내부 행성에 의해서 이 궤도가 바뀐다든가 하는 일이 없는 그런 거를 디태치드 오브젝트라고. 세드나의 오빗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이게 플루토의 오빗이고, 세드나가 이렇게 오빗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점 찍어놓은 게 현재 위치입니다. 세드나. 그래서 이게 거의 페리헬리온에 와 있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세드나는 굉장히 붉은 색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화성보다 더 붉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칼라칼라. 색깔까지는 좀 제일 붉게는 거 아니야? 예. 여지껏 발견된 알려진. 아티스트의 이미지 보면 뭐 진짜 빨갛게 그냥 폈는데 화성보다 더 붉은지. 화성보다 더 붉다고 들었어. 화성보다 더 붉다고요. 근데 그 에리스나 플루토나는 별로 붉지가 않은데 세드나는 붉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요거 말고도 그 되게 뭐 플루토 정도 사이즈 되는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뭐 붉은 것도 있고 뭐 안 붉은 것도 있고, 그 거리하고 뭐 상관없는 게 있나요? 그것까지는 분석은 아마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이 세드나가 물론 요게 페리헬리온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었던 건데, 요게 뭐 우연일 리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 요런 궤도에 있는 게 그 발견될 확률 같은 걸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요런 오브젝트, 세드나하고 비슷한 오브젝트가 한 100몇십 개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더 바깥쪽으로 가면 오르트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캐터드 디스크나 그 디태치드 오브젝트는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쪽에는 조금 비어있는 형상이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렇게 오르트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 오르트 클라우드도 되게 2000 AU 정도 2000 2만 AU 2만 AU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은 이너 오르트 클라우드라고 하고 바깥쪽은 아우터 그 오르트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질문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안쪽으로 약간 이게 뭐 플래튼 돼 있는 디스크 모양으로 해놓는 되어 있는 그림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덩칸 등이 그 87년도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너 그 오트 클라우드는 약간 플래튼 돼 있는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마다 뭐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게 소천체들을 스캐터를 시켜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냥 뿌려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성 있는 데부터 뭐 칼버벨트 있는 데까지 오브젝트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들을 그냥 뿌려놓고 계속 진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계산하는 게 뭐 그 행성에 의한 그 스캐터 같은 것도 넣고 그 갤럭시 타이드에 의한 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향 미치는 것도 집어넣고 해서 거의 현재까지 알려진 그 효과들은 거의 다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들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세드나가 페리헬리온이 500AU 넘는 거의 뭐 500. 그 페리헬리온이 500AU라. 저거 오비라고. 저거 세미메이저엑스 있어요? 페리헬리온이 아니고. 세미메이저엑스. 페리헬리온은 한 200AU 같은데 뭐였는데? 예. 저거 안으로 뿌려 그린 거니까 맨 동그란 게 그게 뭔가 그게 왜 그런가? 예, 이게 예, 이원이 바깥에 있는 거니까. 전에 그 세드나 얘기할 때 붉은 게 이제 오게닉 메타 때문에 붉다고 했는데 그게 뭐 UV나 뭐 이런 것들은 합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오빗이 되어 있으면은 그 실은 이제 세드나가 붉으면은 플루토도 붉어야 될 것 같은데 플루토는 실은 회색 빛깔이지 않습니까? 관측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게 UV의 영향이 아니고 제가 그 아파헬리온 갈 때 주변에 떠다니는 오게닉 매트를 모아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원래 어디서 만들어져 나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처음에 얼마만큼 오르게닉 매트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맨 처음 세드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게 뭐 오르트 클라우드에서 이게 있다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트 클라우드라 그러더라도 오트 클라우드에 가기 전에 어디서 만들어졌겠지. 예. 그것까지는 그것이 오르게닉 매터의 양을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게닉 매타 많은 그래서 그 UV에 충분히 붉어질 정도로 된 다음에 나갔다는 얘기. 그리고 뭐 천체마다 그 개별성이 굉장할 거 아니겠니? 나는 이제는 공통성보다도 개별성이 인정해줘야 되고. 그 우주 공간에 부유하는 오게닉 매트들을 다 모으면은 어떤 색깔이 될 것 근데 같아요? 얼마 없을 거야. 부유하는 오르게닉 매트가 얼마나 있겠어. 하기다 거의 다 그냥 더스트에 묻혀 있겠죠. 그럼 더스트도 뭐 얼마 되겠어. 오르트 클라우드의 해성이 몇 개나 있을 거냐 하는 이제는 오르트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롱피어리어드 커밋이 1년에 한 개씩 그 1.5AU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오르트가 추정한 거는 그 2 곱하기 10의 14승 11승계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알려진 바로는 그 주피터 베리어라는 게 있어서 그 그 주피터나 세턴이 이게 그 해성의 궤도가 안쪽까지 들어오는 걸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트 클라우드에 원래
해성이 있다가 그게 뭐 어떤 영향을 받아서든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한꺼번에 그냥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점점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그 페리헬리온이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자이언트 플래닛이 있는 영역을 지나게 되면 이게 자이언트 플래닛이 그러니까 목성이나 토성이 이거를 바깥으로 쫓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는 실제로 떨어지는 거에 그거를 그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주피터 베리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효과를 생각했을 때 그 실제 그 1AU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해성은 그 롱피어드 해성은 2개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을 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이것보다 좀 더 많은 5 곱하기 10의 11승계의 해성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만 AU 바깥에 그러니까 아우러 오르트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롱피어리드 커멧은 그 이너 오르트 클라우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아우러 오르트 클라우드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너 클라우드에서는 들어오지 않고요. 그건 무슨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이내미크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질문이 뭐예요? 아까 전에 전부 다 이제 롱피어리드 커밋이 전부 다 오르트 클라우드에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내 생각엔 그 올드 클라우드에 있었던 카멘 뉴클리아이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 그게 누가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지나가던 별이 영향을 준다.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놈보다 밖에 있는 놈이 영향을 더 쉽게 받는지. 그러니까 이너 오르트 클라우드 있는 녀석은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니까 별하고 거리가 멀게 되니까. 예. 그러나 아우러 파트에 있는 놈은 별하고 가까운 거리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포트베이션 바깥에 더 자주 받겠지. 더 효과적으로 받게 되겠지. 그 요즘은 그 별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갤럭틱 타이드가 더 이제 큰 영향을 주고요. 아니면 GMC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스파이럴 안 같은 거 갤럭틱 타이드. 아니, 스파이럴 암보다도 갤럭시 자체에 마스 디스트리뷰션이 있죠. 그러니까 솔라 시스템이 이렇게 있잖아. 예. 그리고 갤럭시가 이렇게 있잖아. 예. 그러면은 이놈이 여기다가 주는 퍼투베이션인데 예. 타이달 포스인데 예. 그래도 마찬가지로 타이달 포스가 어디에 효과적일까? 바깥쪽이 훨씬 효과적이 않을 거고. 아니 나는 퍼터베이션의 프리퀀시가 갤럭시가 그렇게 준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멀리서 오는 건데. 아니 늘 있지 예. 그 퍼터베이션은 늘 있는 거지. 어떤 프리퀀시보다도. 아까 별이 오는 거는 스포라딕하게 일어나는 거지만 예. 갤럭시의 타이달 포스는 늘 존재하는 거죠. 방금 그 아우러 클라우드에서 해성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또 이너 클라우드에서도 몇 개씩 떨어진다는 결과도 있어서 지금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너 클라우드에서 안 들어올 수요, 그렇지. 예. 그래서 뭐 그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되게 뭐 그래서 이 퍼플레이션 여기 뭐 5 곱하기 10의 11승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뭐 그 로얼 리밋이고요. 어퍼 리밋은 요거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게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건 로얼 리밋이라고 결과가 있습니다. 10의 12승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000kg짜리 플랜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수준할까? 그러니까
12쓴 겟. 쟤들 크기가 대략적으로 지름이 한 1km 1km 정도 되는 것은 3km. 세제곱으로 다 합해도 지구밖에 안 될 거야. 지구나 뭐 지구보다 작거나 그 정도. 그 개수는 많아도 마스는 그렇게 크다. 네, 되게 밀도를 0.6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워. 그 퍼지에서 구조가 다 오가닉 머티리얼이지만 아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가닉 머티리얼은 밀도가 높죠. 밀도가 낮은 건 얼음이 밀도가 낮죠. 항상 만들어지는 시뮬레이션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레비슨이 인용하는 건 돈스 등이 2004년도에 한 겁니다. 이게 이 논문이 좀 의미한데 이 논문이 여기 돈스가 쓴 2004년도에 쓴 리뷰 논문에는 이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해서 이카루스에 제출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 출판이 안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 논문이 사이트하는 게 조금 떴는데 그래서 레비슨이 사이트할 때도 그냥 리뷰 논문을 2004년도에 쓴 리뷰 논문을 그냥 사이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지금 그 리뷰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그 세마이네즈 엑시스가 이렇게 가로축으로 있고 세로축으로 여기는 그 페리헬리온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는 없는데 페리헬리온 디스턴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인클리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선을 따라가 있으면은 이센트리시티가 0인 거고 이것보다 아래쪽으로 쳐져 있으면 이센트리시티가 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처음 이니셜 컨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 년 후, 1000만 년 후, 그 다음에 1억 년 후, 그 다음에 10억 년 후, 그리고 이게 40억 년 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여기 그 주피터나 세턴에 의해서 여기 주피터 세턴에 근처에 있던 그 해성들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바로 그 목성이나 토성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바로 오르트 클라우드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인클리네이션만 이센트리시티만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센트리시티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깥쪽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지나가는 별들이나 아니면은 갤럭시 타이드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이센트리시티가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면서 이제 그 페리헬리온이 커지는 거죠. 페리헬리온이 커지면서 처음에 이렇게 이센트릭한 위스 갔다가 이게 점점 먼 궤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먼 궤도로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 그 스캐터드 디스크나 그 디태치드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영역은 깨끗하게 치워지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오르트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클리네이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처음에는 그 인클리네이션이 0인데 이게 점점 바깥쪽으로 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퍼지면 역시 그 갤럭시 타이드나 별들의 영향에 의해서 인클리네이션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거의 아이소트로픽한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전에 그 덩칸이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플래튼 되어 있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플래튼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이 그냥 다 아이소트로픽한 분포를 보이게. 이센트리시티가 줄어드는 거랑 인클리네이션이 이제 호모지니어스해지는 거랑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오는 퍼터베이션이 랜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오는 퍼터베이션이 정말 랜덤해요. 근데 일단 뭐 오르트 클라우드가
아이소트로픽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알지 않습니까? 몬피어리어드 컴맷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인센트리시티, 인클리네이션 거예요. 아이소트로픽하니까. 그러니까 딱히 그거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고. 롱피어리어도 방발 자체가 별로 몇 개 안 되지 예, 않나? 뭐 개수가 별로 없지. 그 말을 하면은 뭐 그렇습니다만. 진짜 그렇게 적진 않죠. 100개 가까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숏, 롱 다 합쳐서 되게 다 하면은 훨씬 많아요. 하고 좋다고 다 하지. 몬피어리드는 100개 가까이 되는. 사실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나중에 찾아봐야 돼. 그래 통계가 이상해가지고 적은 거 가지고 어떤 픽처가 드러났잖아. 그 개수를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픽처가 지워지지는 않아. 확실해지지 그 픽처가. 오트 클라우드가 12개 가지고 온 거야. 처음에 10몇 개 가지고 온 거야. 그게 참 놀라워. 나는 여기 용어상에 말이야. 왜 인젝트라고 그러니? 이젝트라고 그래야 되냐? 여기 지금 오트 클라우드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보고 좀 어색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리뷰 논문에서는 인젝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클라우드에 있는 해성들은 대개 그 목성이나 토성에 의해서 인젝트된 그 해성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이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라누스하고 넵튠에 의해서 인젝트 됐습니다. 그리고 이너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캐터드 디스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문 후에 그 다음에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검은 점으로 찍어놓은 게 지금 카이퍼벨트 오브젝트인데요. 여기 카이퍼벨트 오브젝트들은 거의 뭐 여기 되게 여기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위치.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너 클라우드가 그렇게 플래튼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그건 지금 시간에 따라서 그 아우러 오트 클라우드하고 이너 오트 클라우드 그리고 스캐터드 디스크의 해성들이 오브젝트가 얼마나 있냐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지금 비율인데 이게 비율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이니셜하게 뿌려놨던 그 천체들의 전체 개수에 비에 대한 그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러 오트 클라우드가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증가하는 거는 그 그 목성하고 토성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이너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우라누스하고 넵튠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맥시멈이 되는 게 그 처음에서부터 그 8억 3,500만 년 후에 이렇게 맥시멈이 되고 그 뒤로는 이게 감소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트 클라우드는 대개 한 0.5 5.5%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에 비해서 현재 봤을 때 그 스캐터드 디스크에 있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 되게 한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좀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 스캐터드 디스크에 있는 파퓰레이션은 오르트 클라우드에 있는 거의 10분의 1 정도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너 클라우드에 있는 거하고 아우터 클라우드에 있는 개수를 보면 거의 비슷한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덩칸이 한 실험에서는 그 이너 클라우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5배 정도인가 더 많은 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거의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서 이게 그래서 그 오트 클라우드가 그 센츄럴리 컨센츄레이트 되어 있냐 아니냐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는 건 왜 줄지? 주는 거야? 이거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맨 처음에 뿌려놨던 거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오르트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거는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포메이션의 이피션시가 너무 낮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현재 그 오르트 클라우드의 그 이 정도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 곱하기 10의 11승에서 그 1 곱하기 10의 12승 이 정도의 해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해성 하나의 무게를 4 곱하기 10의 16승 g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요 오르트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이 뭐 맨 처음에는 그 4나 40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쫓겨난 거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그 원래 그리고 그 5%라는 이피션시를 생각하면은 원래 이 그 프로토플레인터리 디스크에 있어야 되는 게 150에서 300 어스매스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미니멈 매스 솔라 네뷸라에서 예측하는 그 솔리드의 양하고 비교했을 때 3배에서 6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멈 솔라 매스 네뷸라보다 그 3배나 6배 무거운 디스크를 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스캐터드 디스크 안에 있는 해성의 개수는 오르트 클라우드에 있는 게 10%라고 이렇게 결과를 내렸는데 근데 이 10%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추정하고 있는 그 스캐터드 디스크에 있는 해성의 개수하고 비교하면 이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지금 오르트 클라우드에는 지금 한 4 곱하기 10의 11승제를 가정하고 있는데 앞에는 제가 이거 5 곱하기 10의 11승이라고 했는데 이 4 곱하기 10의 12승은 그 레비슨이 가정하고 있는 개수입니다. 레비슨이 그 미니멈 개수로 지금 사용한 게 4 곱하기 10의 11승이고요. 그리고 스캐터드 디스크에는 6 곱하기 10의 18승계 정도의 해성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면 지금 60배 정도 70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10% 정도밖에 차이가 한 10%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레비슨이 짚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생각한 모형이 틀렸고 지금 다른 모형을 지금 제시를 한 거죠. 사이언스 논문에서.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한 건 여기까지. 레비슨의 연구가 그러니까 좀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봐.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의하면은 그 스캐터드 디스크에는 오르트 클라우드의 10분의 1 정도의 개수의 그 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더 많다 그지? 시뮬레이션이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보다. 실제로는 그 스캐터드 디스크에는 오르트 클라우드의 70분의 1밖에 없습니다. 70분의 1밖에 없는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10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것도 다 근데 프리퀀시로 계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순수하게 그 오비탈 피리어드 가지고 이게 오르트 클라우드 오리진인지 아니면 스캐터드 디스크 오리진인지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관측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성을 우리가 관측을 했다. 그랬을 때 얘가 오르트 클라우드인지 아니면 스캐터드 디스크에서 온 건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 궤도 요소로 근데 그런 녀석들의 궤도라는 거는 스테이블한 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자주 바뀌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그 계산을 해야죠. 역으로 아주 오랫동안 계산을 해봤는데도 오르트 클라우드에 있는 데까지 안 가면은 그냥 스캐터드 디스크에서 온 거라고. 그렇지는 않고 그 뭐지? 무슨 릴레이션 있잖아요. 그 뭐지? 갑자기 또 기억. 스위스랜드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이제 되게 알죠.
ISSER. 사람 이름인가 이거? 어. 한번 들고 봐. 근데 피슬런드 릴레이션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솔라 시스템 다이나믹스 하면 돼요. 진짜. 예. 저 제한 3체 문제. 예, 제한 3체 문제입니다. 퍼터베이션 티어리 어디에 나오는 것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라비스는 안에서 이젝트된 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숫자를 믿는다면은 요게 지금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10배니까 요 숫자를 믿는다면 6 곱하기 10에 구승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까 여러 가지 질문한 데는 건 못했는데 아까 마이그레이션 할 때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얘기했잖아. 예. 어떤 시뮬레이션이야? 어떤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야? 여기는 자세한 얘기는 없네요. 누구 시뮬레이션 얘기하는 메이트 메이트는 그 풀 하이드로다이나믹스를 다 계산하고 SPG가 좋아. 그 하이드로다이나믹스에서 지금 이 마이그레이션은 결국에는 이제 로컬 포스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로컬 리전의 그 가스와 플래닛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걸 실은 그 하이드로다이나믹스가 아직도 제대로 구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흔히들 이제 뭐 타입 1이든 2,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그 포스가 거의 주요 영향이니까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타입 2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위로 스파이럴한 플로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스파이럴 플로우가 플래닛 근처에 와서 왜 털뷰런스 하게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따라서 이게 그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라는 그런 뭐 이슈들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전 실험들은 보면은 그거를 그냥 들어온 거는 자기가 밖으로 내보내듯이 이렇게 실험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플래닛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말 정밀한 하이드로다이나믹스를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힘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베이트가 계산이 되는 2006년, 2007년 그때쯤에서는 뭐 그 얘기가 그 학회에서 뭐 나오는 걸 제가 AS에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가 연구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은 거야. 그 시뮬레이션은 얼마나 믿을 만한 시뮬레이션? 타입 2는 아마 지극히 어려운 시뮬레이션인 것 같은데. 타입 2는 그게 아마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르트 클라우드를 이제 그 아까 보여주는 스케메틱이랑 픽처 보면은 항상 그 아래 위로 폴라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비어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아래 위로 두 개 볼록하게. 저게 그래비테이셔널리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으로 이젝트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거나. 그게 왜 그런지는 뭐
그 목성이나 그러니까 내부 행성의 영향은 아닐 테고요. 외부적인 영향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비테이션을 뭐 언스테이블하다는 것보다는 아예 이젝트 자체가 갈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 직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센트리시티가 무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가 있는 것 자체는 이센트리시티가 무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엘리온은 뭐 예를 들어 그 명왕성 근처에 있지만 아펠리온은 아주 멀리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 아펠리온에 멀리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그 갤럭시 타이드나 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그 페리엘리온이 커지는 겁니다. 커져서 이제 오트 클라우드로 궤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면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아까 전에 그 볼록한 건 이제 인클리네이션 얘기인데 인클리네이션이? 그냥 그 아래 위로 볼록한 건 이제 인클리네이션 얘기예요. 인클리네이션이 맞죠.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다 그래비테이셔널이 언스테이블 아니에요. 궤도가 자체가 오빗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거기 없는 건지 아니면 인크리에이션도 중요하죠. 예. 근데 거기 이제 볼록하게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세마이 메이저 엑스에서 바깥으로 가야지 인크리에이션이 중요하지. 그러면은 그 안쪽에다가 뭘 오브젝트를 하나 던져 놓으면은 그냥 그 위로 계속 돕니까? 어느 안쪽에서 그 스캐터 디스크에 아니요 거기 아까 전에 빈 오비트 클라우드 버블 속에 예 거기 예 간단히 얘기할 수 없을 거야. 어떤 오브젝트를 놓는다고 그러더라도 예.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이 뭐냐에 따라 갖는 궤도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놓느냐. 또 그러면 저 버블의 크기는 거의 외부의 영향을 보장했다. 나는 이 그림에 그런 정량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무슨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온 거 아니라고. 어때, 정현이? 이게 계산 결과를 정량적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의미를 저기 부여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근데 물론 뜻을 넣긴 넣었을 거야. 가운데 저렇게 동그랗게 법을 해놓은 거는. 그리고 이 그림 이외에는 본 게 없지. 동화선은 전부 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이거 그려놓고 되게 후회하고 앉았을 거야. 여기 이름까지 들어있는 도널드 연에스.